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난 극복을 강조했고 미래통합당은 경제 심판 카드를 내세웠습니다. 군소정당들은 대안세력론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9,976명으로 늘어 10,000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2주간 시행 중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코로나19 환자가 21만 명을 넘어섰고 생후 6주밖에 안 된 신생아가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몇 주는 끔찍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어제부터 차량 통행이 금지된 여의도 윤중로가 오늘부턴 보행자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활짝 핀 벚꽃을 앞에 두고 시민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어떤 희망이 탁 막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너무 아쉬워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했던 지난해 여름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상대기실에서 술판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경찰 체포 당시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4.15) 총선 진짜 선택 그 막이 올랐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동네 벽면엔 이렇게 후보들 포스터도 붙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10명 중 7명이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4년 전 조사보다 오히려 10%포인트나 올랐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목표는 같습니다. 지역구 130석에 비례대표 20석을 더한 과반 의석. 각 당이 그 고지 점령을 위해 첫 발을 뗀 오늘을 지금부터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입니다. 코로나19로 닥친 국난 극복을 위해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외쳤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를 자처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난을 극복하자며 조용한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민주당의 공식 일정은 2개가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오후 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잠시 뒤 이곳 국회에서 첫 일정을 갖는데요. 코로나19로 조용한 선거를 치른다는 기조에 따른 겁니다.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동선거대책위 출정식을 했는데 30여 명만 참석했습니다. 국민을 지킵니다. 코로나 전쟁 승리하자. 이후 당 지도부는 지원 유세 대신 국회에서 금융노조와 정책협약식을 가졌습니다. 4년 전 당 지도부가 새벽부터 서울 수도권 후보 지원 유세를 다니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지역 후보들은 오늘 0시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녹십자를 갔더니 우리 사장님이 하반기 안에 치료제가 나온다고. 그래요. 이제 손님들도 좀 나오시겠죠. 민주당 유세를 지켜본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조용해서 그냥 거리 다니는데 부담도 없고 좋다? 그리고 사실 선거 그 기간 동안에는 소음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싸움 좀 하지 말고 정책을 좀 정책 대결을 해서 이 당이 잡으면은 비전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좀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길거리에서 율동을 하거나 시끄러운 로봇송을 트는 것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민주당이 국난 극복을 앞세웠다면 미래통합당은 경제 심판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소상공인도 자영업자도 모두 형편이 어렵다며 정부 심판을 외쳤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선거운동기간 개시 시점이 되자 미래통합당은 수도권에서 동시다발적 선거전을 펼칩니다. 광화문 광장에선 공동 선대위원장들이 나서 출정 선언을 합니다. 비슷한 시각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동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첫 현장 선거대책회의는 경기 도당에서 열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거의 몰락의 상황까지 도달했습니다. 실업자는 상상할 정도 없을 정도로 증가할 겁니다. 김 위원장이 경기도 일대를 누비며 지원 유세를 하는 동안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 집중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역구 후보로 돌아가 종로 구석구석을 누볐는데요. 지금 이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유세차에 올라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망해가고 있는 경제를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나라가 그렇게 우리를 만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당의 현장 유세에 대한 반응은 엇갈립니다. 진짜 되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직 투표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잘 아직은 몰라요. 경제에 대해서 누가 많이 신경을 쓰고 공약을 내거냐 하는 데에 치중을 해가지고 아마 투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통합당은 내일 인천에서 선거 대책을 논의하고 다음 주부터 전국 지원 유세에 돌입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이 거대 양당 틈바구니에서 힘겨운 승부를 펼치고 있는 민생당과 정의당, 우리공화당 등도 공식 선거운동 첫날 자신들이 대안이라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호남 의석이 많은 민생당은 호남의 심장 광주를 파고들었습니다. 호남을 대변하겠습니다. 민생당! 선거! 민생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5.18 묘역을 참배하고 호남 대표주자임을 강조합니다. 우리 민생당은 광주 5월 정신을 받들어서 거대 양당의 싸움 정치를 끝내고 다당제 연합 정치를 이루겠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정의당은 다수의 지역구 의원 배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정미 후보가 출마한 인천 연수을에서 출정식을 열고 거대 양당을 비판했습니다. 거대 양당 밤을 새가면서 싸움박질만 하는 거대 양당 정치는 절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공화당과 친박신당은 원조 친박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태극기를 들고 문재인 정권과 싸운 원조 친박 정당입니다. 거기는 원조 조원진이다 그래야지 원조 친박이다 그러면 안 되죠. 이름까지 대통령께서 허락을 해주셨는데. 민중당은 주한미국 대사관 앞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불평등한 관계를 끝장내고 평등한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 민중당에 함께 집권하고 국회 입성을 위한 각 정당들의 무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정부가 국민 70%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긴급 재난지원금 기준이 계속 논란입니다. 부동산과 자동차까지 자산에 포함하면 서울의 아파트만 있어도 탈락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김남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의 유력한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해 정부의 지급 기준과도 맞기 때문입니다. 재산과 소득을 다 합했을 때 가능한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에 있는 분들, 하위에서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는 것이. 하지만 지역가입자와 달리 건보료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고려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등 추가 자산 기준을 만들면 시간이 오래 걸려 약속한 5월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정 수준을 넘는 자산 보유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이 방침이 확정되면 서울에 집을 가진 가구는 아예 지원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전체 가구 중 상위 30% 자산 기준은 4억 원 중반인데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시세로 8억 원, 공시가격으로 환산해도 5억 원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시민 의견은 엇갈립니다. 재산도 어느 정도 기준치를 잡아놓는다면 더 공평하게, 조금이라도 공평하게 가지 않을까.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자산을 어느 것까지 포함을 해야 될지 많잖아요. 자동차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그런 게 복잡하니까. 정부는 어떤 원칙으로 기준을 마련할지 내일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이렇게 재난지원금의 기준도 논란이지만 전국 지자체들끼리 주겠다는 지원금이 다 다른 것도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많게는 2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서울 시민들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많게는 15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과 시에서 자체 지급하는 가구당 최고 50만 원의 긴급지원비 모두 수령이 가능한 겁니다. 서울시는 지원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중요 사업을 포기하고 재정 부담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다리 하나를 베어낸 데는 결단도 내리겠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지원금을 확대하면서 지역에 따라 격차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포천 시민들은 시 자체 지급액 1인당 40만 원씩, 경기도와 정부 지원금까지 모두 합하면 4인 가구 기준 많게는 280만 원까지 받습니다. 반면 중복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경상남도에선 도 지원금 50만 원을 받았다면 그만큼 정부 지원금에서 빼기로 해 10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포천시와 최대 180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주면 좋죠. 누구라도 주는 건 좋잖아요, 그죠? 행정에서 좀 다른 게 있잖아요. 어떤 지역에 따라서 좀 더 주고. 재정은 한정적인데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너무 현금으로 살포하는 게 아닌가.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선심성 정책을 펴는 게 아닌가. 중앙정부가 사실상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조율에 실패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정부가 헬스장이나 노래방 같은 실내 시설에 보름간 휴업을 부탁하며 보상금을 주기로 했죠. 그런데 정부 말을 듣고 일찍 휴업을 시작했다가 보상금을 못 받는 억울한 경우도 생겼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조현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운동하는 사람들로 가득 찰 헬스장. 하지만 텅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문을 닫은 겁니다. 이 헬스장은 보시다시피 정부의 권고 방침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열흘 가까이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정책 탓에 휴업 지원금 100만 원을 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휴업을 권고했는데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그런데 이 헬스장이 있는 서울 마포구는 휴업 시작일을 4월 1일부터로 정한 겁니다. 25일부터 31일까지의 휴업에 대한 거는 보상을 못 받는 상황이고요. 더 휴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한 달 가까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정 씨는 구청에 전화를 했지만 내려온 지침이 그렇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놓으셨던데 기준이 좀 다른 건가요? 구청장 협의회에서 조례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발제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른 지역은 상황이 다릅니다. 같은 서울에서도 서초, 강서구 등 대부분 자치구는 지난달 23일부터 휴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3일인가요? 그때부터가 이제 구청 쪽에서 이때부터 휴업을 했으면 돈을 주겠다. 네. 100만 원을 주겠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면서 권고를 잘 따른 업체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동안 89명이 늘어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사망자는 169명인데 대구에선 평소 건강했던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정부는 아직 여행 자제나 재택근무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중단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한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던 46살 남성이 숨졌습니다. 대구시는 이 남성이 평소 건강하게 생활했었다며 기저질환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비교적 젊은 연령,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이런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40대 남성의 과거 의료 기록을 모두 조사한 결과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일단은 저희가 기저질환의 범주에 넣고 좀 넓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의 판단과 과거 진료 기록에 따라 기저질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방대본은 169명의 사망자 중 기저질환이 없었던 건 70대 남성 1명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심근경색, 고혈압 같은 순환기계 질환을 앓았고 당뇨병 등 내분기계 질환, 치매 등 정신질환 순으로 많았습니다.
또 숨진 환자들의 60%가 청도 대남병원 등 집단 감염 사례였지만 감염 경로가 확인 안 된 사망자도 32%입니다. 사망자가 계속 나오면서 모임과 여행 자제, 재택근무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유입과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감염을 다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당초 오는 5일까지 하기로 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할지 정부는 이번 주말 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 성모병원에선 실시간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본관 8층에서 발생한 뒤 다른 층으로 번지더니 아예 옆 건물인 신관까지 퍼졌습니다. 두 건물 사이에 연결 통로를 통해 전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병원 직원과 환자 등 2,7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의정부 성모병원. 하루 새 추가 확진자 9명이 나와 모두 28명이 감염됐습니다. 집단 감염지로 지목됐던 본관 8층 병동의 환자들만이 아니라 신관에서 근무하던 60대 미화원과 간호사도 포함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는 그동안 무증상 상태로 병원이 폐쇄될 때까지 출퇴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간호사는 한 달 동안 아무 증상이 없어요. 이거는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질관에서 좀 더 다시 좀 보기로 했거든요. 앞서 신관 4층에 있던 환자와 간병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본관 1층부터 8층까지 모든 층은 통로를 통해 신관으로 이어졌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8층 내과병동과 관련된 사람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관에도 추가 확진이 이어져 4층과 6층, 7층에서 모두 5명이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중간 연결 통로가 확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여일 전 의정부 성모병원을 방문했던 70대 여성도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에 사는 이 여성은 본관 9층에 있는 지인을 만난 뒤 오한과 발열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직원과 환자 가운데 90% 이상 검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21만 명을 넘었습니다. 13일 만에 20배 가까이 는 거죠. 코네티컷에서는 생후 6주밖에 안 된 갓난아기가 코로나19 때문에 희생됐습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흰 천으로 뒤덮인 냉동 트럭으로 연구차가 접근합니다. 시신을 인수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병원마다 넘쳐나자 연방정부는 뉴욕에 시신 보관용 냉동 트럭 85대를 배치했습니다. This is not just New York. You're going to have tens of thousands of deaths outside of New York.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5천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코네티컷에서는 6주밖에 안 된 신생아까지 희생됐습니다. 괌 정박 중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핵추진 항공모함에서는 승조원 하선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들을 향한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As I said yesterday, difficult days are ahead for our nation. We are going to have a couple of weeks, starting pretty much now, but especially a few days from now, that are going to be horrific. 그러나 감염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도 밀착된 공간에서 예배를 진행하는 등 정부 방역 지침을 어기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You're free to go any church you want to. You're free not to come. You can stay home. But you're probably going to get infected at some other place, not here. 이 목사는 결국 체포됐습니다. His reckless disregard for human life put hundreds of people in his congregation at risk. 전문가들은 무증상 환자들의 코로나19 전파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경시하는 풍조가 여전한 것도 확산세가 주춤하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한입니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 사람들은 마스크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마스크를 쓰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무용론을 고집하던 세계보건기구도 마스크가 유용할 수 있다고 이제야 말해서 뒷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옷 색깔에 맞춰 마스크와 장갑을 낀 슬로바키아 대통령. 접견실 참석자들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앵커들도 마스크를 쓰고 뉴스를 진행합니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체코에선 면 마스크만으로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비슷한 벨기에 감염자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체코의 뒤를 이어 이웃인 오스트리아와 독일 일부 도시 등 유럽에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나라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Dokážou to zachytávat velmi malé částice, včetně bakterií anebo těch kapének a aerosolů, které šíří virovou infekci. 최대 발병국이 된 미국도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당초 의료진용 마스크가 부족해질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무증상자에 의한 전파가 확인되자 착용을 권고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And it doesn't have to be a mask, it can be a scarf. Scarf is highly recommended by the professionals. 완고하게 마스크 무용론을 고수하던 세계보건기구도 슬그머니 말을 바꿨습니다. If you do not have any respiratory symptoms such as fever, cough, or runny nose, you do not need to wear a medical mask like this one. There is an ongoing debate about the use of masks at the community level. 심지어 세계적 학술지 사이언스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WHO의 잘못된 지침이 세계적 대유행을 가져왔다고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일본에선 아베 총리가 면 마스크를 지급한다고 했다가 비난만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가구 기준으로 2개를 나눠준다고 했는데 가족이 많으면 돌려 써야 하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1月の生産量の2倍を超える月6億枚以上供給を確保します。 일본 정부는 마스크를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현재까지도 부족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의 대표 번화가 중 한 곳인 신바시 주변 약국을 돌아봤지만 마스크를 전혀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가 어제 내놓은 대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全国で5000万枚余りの世帯全てを対象に1住所あたり2枚ずつ配布することとします。 일본 시민들은 가구당 2개를 줄 경우 3인 이상 가구는 돌려 써야 하느냐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와 마스크를 합친 아베노마스크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일본 언론도 즉흥적이고 한심한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의료인들은 정치적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布マスクでコロナウイルスは予防できる予防できないことが分かっていますよね。国民を安心させるっていう政治的なメッセージだと思います。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潜在であれば何度となく利用できることから増加しているマスク需要を抑制するという意味でも有効だと思っています。 사회초년서회에 보낸 아베 총리의 응원 메시지도 논란입니다. 皆さんのこれからの人生の中で大きな財産になる。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오는 가운데 전염병을 인생의 재산이라고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일본 확진자는 오늘 도쿄에서 97명 등이 추가되면서 3,300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전 세계가 비상인 반면 중국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코로나19 숙주로 알려진 박쥐 등 야생동물 거래까지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냉동 창고를 급습한 중국 공안. 사슴, 노루 등 야생동물 수십 마리의 사체가 발견됩니다. 다른 창고에선 냉동 상태의 토끼가 쏟아져 나옵니다. 야생 꿩을 SNS에 자랑하다가 붙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搞黄焖还是什么？好吃才好吃哦。那这个不是你就是你的饭？不是我是你录制的吗？ 코로나19 사태 이후 끊긴 듯했던 중국 내 야생동물 거래가 지난달 말부터 재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숙주로 지목된 박쥐와 천산갑까지 다시 거래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고 있는 미국에선 우려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Well, I think we should, I'm going to write a letter to the Chinese ambassador saying if you don't shut those wet markets down, our trading relationship is going to change. 이런 가운데 인구 60만인 중국 허난성의 한 지역이 다시 봉쇄됐습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잇따라 발견되자 2차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排放的价钱也过不去了。 중국 보건당국은 지난 2월 갑자기 통계에서 제외했던 무증상자를 어제부터 다시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오락가락 행보가 통계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우혁입니다. 확진자가 늘고 있는 브라질에선 미리 무덤을 파두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선 봉쇄 조치를 위반하면 사살하라는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남미 최대의 공동묘지. 방역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시신이 안치된 관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도 미리 파놓은 무덤들로 가득합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늘어날 걸 대비해 새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O coronavírus não escolhe rico ou pobre, não escolhe atleta ou sedentário, militar ou civil, e muito menos petista, bolsonarista ou quem quer que seja que. 최근 브라질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0명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라질 대통령이 일터로 돌아가라고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alvar vidas sem deixar para trás os empregos. Por lado, por outro, temos que combater o desemprego, que cresce rapidamente, em especial entre os mais pobres.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제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들은 냄비 등을 두드리며 퇴진 시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인 파나마에선 성별 외출 2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성은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남성은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에만 외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끝자리 숫자에 따라 외출을 허용했는데 위반 사례가 늘어나자 규정을 강화한 겁니다. 필리핀 대통령은 군대와 경찰에 봉쇄 조치 위반자를 사살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asi I will not hesitate to order to shoot you. Shoot them dead. 필리핀은 수도 마닐라가 있는 루손섬에 봉쇄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요즘 거리 곳곳에 화사하게 핀 이 벚꽃을 보면 걷고 싶어지죠. 사회적 거리 두기 중에도 유혹을 못 이긴 시민들이 전국 꽃축제에 찾아오고 있는데요. 결국 여의도는 아예 보행로를 차단했고 한강 공원 주차장도 문을 닫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나뭇가지에서 꽃망울을 터뜨린 벚꽃들이 봄 소식을 전합니다. 만개한 벚꽃이 도로를 따라 펼쳐졌지만 정작 산춤객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는 7일부터 닷새간 예정돼 있던 윤중로 벚꽃축제가 취소된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열린 축제가 16년 만에 처음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통행로와 차도를 전면 폐쇄했습니다. 국회 옆쪽으로 이어지는 길은 이렇게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구청 직원 등 80여 명은 벚꽃길 곳곳에서 시민들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바리케이드를 탁 막아놓으니까 저희가 막 이런 희망이 어떤 희망이 탁 막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너무 아쉬워요. 국회 주변 윤중로의 차도만이 아니라 인도까지 통행을 막았고 5호선 여의나루역 주변과 여의도 둘레길 5km 구간도 인파가 몰리는 걸 막기 위해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에는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도 여의도 성모병원 앞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폐쇄됩니다. 산책로 출입이 제한된 서울 석촌호수에서도 시민들은 먼 발치에서만 벚꽃을 즐기고 발길을 돌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게 정말 사실 시민들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취소된 진해군항제에 대한 아쉬움을 덜기 위해 도로를 따라 차량 안에서만 꽃구경을 허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저없이 대구로 달려왔던 전국 119 구급대원들이 오늘 해산했습니다. 동원령이 내려진 지 41일 만인데요.
그리운 가족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 기쁨보단 퇴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공터에 구급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전국 소방서에서 파견 나온 구급차들입니다. 대구에서 확진자가 속출하자 소방당국은 지난 2월부터 4차례 동원령을 통해 구급차 147대와 구급대원 797명을 파견했습니다. 전국 구급차 10대 중 1대꼴입니다. 이들이 어제까지 이송한 코로나19 환자와 의심 환자는 7,700명이 넘습니다. 상황이 차츰 나아지면서 대원들은 순차적으로 복귀했고 파견 41일 만인 오늘 동원령이 해제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기쁨도 잠시, 임무를 완수 못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마냥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완전히 종식되고 떠났으면 저희도 이제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힘든 것보다는 대구 시민들이 더 힘드시기 때문에 더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지만 시민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경력차 간식거리도 한 번씩 보내주시고 하니까 좀 더 다들 힘이 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구 지역 코로나19 환자 이송 업무는 대구소방본부 구급차 23대가 맡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지금 길을 걷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먼 길 발걸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소방관 아저씨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힘들 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려요. 소속 시도로 복귀한 구급차는 소독 후 운행을 재개하고 구급대원은 검사를 받은 뒤 이상이 없는 경우 업무에 복귀합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감동적이네요. 자, 이용객이 사라진 인천공항엔 그런데 봄 기운 대신 매서운 경제 안파가 불고 있습니다. 기내식을 만들던 회사도 항공기 객실 청소를 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모두 일감이 사라졌습니다. 폐업과 정리해고를 눈앞에 두고도 속수무책인 이들의 이야기 구자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활주로에 줄지어 멈춰선 항공기들.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선 운항 횟수가 대폭 줄면서 항공기들의 발이 묶인 겁니다. 일손을 놓고 있는 곳은 활주로만이 아닙니다. 인천공항 기내식 생산센터입니다. 평소에는 하루 8만 개씩 기내식을 만들던 곳인데 요즘은 항공기 운항이 급감하면서 일 생산량이 3,000개도 안 됩니다. 1년 전 국내외 항공사 30곳에 기내식을 공급했던 센터는 현재 항공사 2곳만 거래하고 있습니다. 식자재가 쌓여 있어야 할 대형 냉장고는 텅 비었고 근로자 4명 가운데 3명 정도는 이곳을 떠났습니다. 항공기 객실 청소 등의 업무를 맡았던 비정규직 500여 명은 무기한 무급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머지않아 정리해고 대상이 될 것이라는 공지도 받았습니다. 회사도 어려운 자체를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버틸 수 있는 게 힘이 없지 않습니까? 반면 인천공항 검역소에선 일손이 부족해 입국객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분리하고 의심 환자 진단과 격리 이송까지 방역 최전방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1월에도 의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녀오고 있으니까 다 필요 누적이라서. 입국자 검사가 강화되면서 하루 입국자 수천 명을 상대해야 하는 100여 명의 검역 업무가 한계에 달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주한미군 코로나 감염자는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주한미군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황아람 기자와 함께 보시죠. 기지 출입을 차단하고 차량은 물론 드나는 모든 사람을 소독합니다.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기지 내 CCTV 화면을 공개하고 접촉자를 수배하듯 찾습니다. 그럼에도 추가 감염자가 계속 나오자 한 병사는 에어볼을 뒤집어 쓰고 다니며 2m 거리 두기를 연신 강조합니다. 또 기지마트에서 사재기 움직임이 보이자 주차장에서 공용탈을 쓴 장병들이 바이러스에 굴복하지 말라며 킬 더 바이러스를 외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주한미군의 모습입니다. We have been doing the cleaning there. That's just through the very hard work of the trace team going back in, identifying potential areas that could have been impacted. 주한미군 내 확진자는 현재까지 15명인데 이 가운데 5명이 최근 열흘 새 나오면서 초비상이 걸린 겁니다.
Incidents of noncompliance are subject to adverse actions, including barring individuals from USFK installations.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규정을 위반한 장병 2명의 계급을 강등시키고 1명의 근로자는 2년간 시설 출입을 금지시켰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지난주 금요일 지금 상황이 30일간 이어질 경우 군사 대비 태세가 걱정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지금 적군이 아닌 바이러스와 전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혈액병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하며 이 비용을 쉽게 고치도록 하는 결핵 예방 주사인 것입니다. 이른바 불주사로 알려진 BCG 결핵 예방 접종이 코로나19 감염자의 사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미국 뉴욕 공과대 연구팀이 BCG 접종을 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사이에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사망률을 비교해 발표한 자료인데요. BCG 접종을 하지 않는 이탈리아 등 5개 나라의 사망률이 접종을 하는 55개 나라의 사망률보다 21배나 높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특히 BCG를 오랜 기간 접종한 나라일수록 사망률이 낮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연구 결과 그대로 믿기에는 한계도 많습니다. 연구진은 1920년대부터 BCG 접종을 시작한 브라질이 20년 늦게 예방접종을 시작한 일본보다 사망률이 낮다고 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다시 비교를 해보니까 브라질의 사망률이 일본보다 높았고요. 또 50년 넘게 BCG 접종을 해온 프랑스의 사망률은 30년간 예방접종을 한 독일의 5배 수준이었습니다. 병원비 자체도 다르고 BCG 백신 접종으로 생기는 면역 방어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특이하게 이제 방어하는 면역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또는 개별 국가들이 다른 보건의료 정책의 차이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하면 아직까지 BCG 접종과 코로나19 사망률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호주에서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BCG 예방접종 효과 실험이 이뤄질 계획인데요. 이 연구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는 게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중 박사방 관련 수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체포될 당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조주빈은 과거 경찰의 보이스피싱, 마약 사건 수사를 돕다 포상금을 받았는데 이때 범죄가 생각보다 쉽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을 도우며 속으로는 박사방 운영 구상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주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천에 있는 빌라 건물에 경찰관들이 들이닥칩니다. 30분 뒤 경찰에 붙잡혀 밖으로 나온 남성.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 유포하는 등 12개 혐의로 구속된 박사 조주빈이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검거 당시 조주빈의 주거지에선 박사방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현금 1억 3천만 원도 발견됐습니다. 조주빈은 박사방 운영 수익이 지난해 9월부터 나기 시작했다고 했지만 검찰은 조주빈의 박사방 운영 구상은 훨씬 전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이 경찰을 돕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범행이 쉽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주빈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5건의 보이스피싱과 마약 사건 관련 경찰 수사에 협조했고 범인 검거를 도운 공로로 포상금과 상을 받았습니다. 조주빈이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 추적을 따돌리려면 보안성 좋은 SNS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텔레그램 등의 성착취물 수요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한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도 조주빈을 불러 박사방 운영 공범들과의 관계를 추궁했습니다. 또 조주빈의 1차 구속기간이 내일로 끝나는 만큼 법원에 구속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조주빈과 어린아이 살해를 공모한 공익요원 말고 또 다른 공익요원도 공범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하며 조주빈에게 일반인의 신상 정보를 넘겼다는데 같이 일하던 직원들은 이 공익요원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장하얀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26살 최모 씨. 조주빈에게 박사방 피해자 등의 신상 정보를 넘겨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1년간 서울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업무를 하면서 박사방 피해자와 회원 등 200여 명의 주소지나 가족관계 같은 신상 정보를 전산으로 불법 조회했습니다. 이 가운데 17명에 대한 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겼습니다. 조주빈은 최 씨에게 받은 정보를 피해자나 회원들을 협박할 때 썼습니다. 최 씨를 기억하는 주민센터 직원들은 믿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직원들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서시라고 너무 잘 나가거든요. 정말이면 초였고 믿지 못하겠다. 경찰은 최 씨의 불법 행위를 돕거나 묵인한 주민센터 직원이 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박사방 운영진과 회원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주빈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지목한 3명 가운데 붓다와 사마귀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붙잡히지 않은 공동 운영자 이기아에 대한 추적도 진행 중입니다. 부산에선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팔아온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남성이 사용한 텔레그램 대화명이 박사방 회원 명단에 있는 걸 확인한 경찰은 남성이 박사방의 성착취 동영상을 재판매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경찰이 검거해서 수사 중인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는 활동 당시 10대 고교생이었습니다.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고 팔다 검거된 범인 상당수가 범행 당시 이렇게 10대라는 점이 충격입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조주빈에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권을 넘겨받은 공동운영자 붓다. 박사방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하고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붓다는 이런 일들을 고등학교 재학 시절 저질렀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거된 10대는 붓다가 처음이 아닙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주소 공유방을 운영했던 커비, 조모 씨 역시 19살 고교생이었고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는 태평양 원정대를 운영해온 이모 씨는 당시 중학생이었습니다. 박사방의 시초격인 N번방 최초 설립자 각각도 활동 당시엔 10대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불법 동영상 유포와 판매 등의 혐의로 검거한 140명 가운데 10대가 25명을 차지해 18%에 육박합니다. 검거 시점에 성인이 된 수치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10대의 가담 정도는 더 높아집니다. 전문가들은 인명 공간인 박사방에서 조주빈 같은 인물이 집단 추앙받는 모습을 보면서 10대들이 그릇된 인식을 키웠을 거라고 말합니다. 집단으로 하다 보니까 굳이 본인이 미성년자인 걸 밝힐 이유가 없지 않나요? 통제하고 과시하고 이런 거를 즐기는 것도 있었을 텐데. 입시와 학업 스트레스에 노출된 10대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일탈과 범죄를 접하게끔 방치한 기성세대의 책임도 크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비례정당 투표는 무려 35개의 정당이 47석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에 신생정당들까지 난립하면서 예측이 유달리 쉽지 않은데요. 지금 판세는 어떤지 성시온 기자가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당을 찍겠냐는 질문에 25.1%가 미래한국당이라고 답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 20.8%, 열린민주당 14.3%, 정의당 8.2% 순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석수를 예측해보니 미래한국당은 15석,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12석과 8석을 얻게 됩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나란히 5석을 얻는 것으로 나옵니다. 지지율이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으로 분산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권 비례정당이 한국당보다 5석을 더 가져가게 된 겁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한국당 정운천 의원과 더시민당 김홍걸 후보는 당선이 불투명합니다. 열린민주당에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까지 당선권에 들어갑니다.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들은 법 위반을 교묘히 피해간 꼼수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 버스를 빼닮은 유세버스에 투표일 15일에 홍보한다며 숫자 1과 5를 분리했었습니다. 은근슬쩍 민주당 기호 1번, 더시민 비례 5번을 강조한 겁니다.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비례 후보는 저희 더불어 시민당에게 확실한 지지를 보내주셔야지만이.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미래통합당 선대위 출정식과 첫 현장 회의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미래로 만들어낸 미래열차의 두 번째 칸을 선택해 주시고 출마 후보자가 아니면 다른 당 선대위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열린민주당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호남 표심을 공략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0번 번호표를 달고 이틀째 국토 대종주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선거에서도 초유의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모든 해외 입국자를 포함해 오늘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간 유권자는 투표를 아예 못하게 된 겁니다. 참정권 제한 논란과 함께 최대 10만여 명에 이르는 이들의 투표 불참은 선거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간 유권자들은 오는 15일 선거일에 사실상 투표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도 중요한 권리지만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투표를 가급적 가지 마시고 오는 5일부터는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후 해외에서 입국하는 유권자들도 투표를 못합니다. 모든 입국자들은 2주간 의무적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하루 국내 입국자 중 유증상자 등을 제외한 자가격리 대상자는 7천여 명이었습니다. 하루 자가격리자가 선거일까지 비슷하게 발생한다면 10만여 명이 투표를 포기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중앙선관위는 자가격리자의 참정권 보장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서 지금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지금 이동을 준비하잖아요. 보건당국의 허용이 전제가 돼야 된다. 참정권을 제한당한 유권자는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지인분들 중에서 아직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투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은 나눈 적이 있었어요. 감염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는 정당하지만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없는 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총선 당일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가 총선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댓글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사람만 달 수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댓글 조작과 실검 경쟁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엔 아예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네이버 메인 화면입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던 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 순위가 사라졌습니다. 네이버가 21대 총선 선거 기간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실검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실검 서비스 중단은 선거 당일인 15일 오후 6시까지 계속됩니다. 후보자의 이름과 연관된 검색어, 후보자 이름 일부만으로도 자동 검색이 되는 기능도 선거 기간 동안 중단됩니다. 국민 대다수의 관심사가 선거라는 큰 현안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댓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기사를 검색하고 댓글을 클릭했는데요. 댓글을 쓴 사람의 이력이 이렇게 쭉 나오네요. 댓글을 몇 개나 달았고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의 댓글에 얼마나 공감을 했는지 또 본인이 삭제한 댓글의 비율까지 다 뜹니다. 댓글을 달려면 본인 확인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 좀 더 정제된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하겠죠. 댓글 조작은 2012년 대선 때 국가정보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드루킹까지 선거 때마다 등장했고 특히 지난해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이 실검 순위를 높이려고 경쟁까지 벌였던 상황. 이번 선거에서 실검 경쟁이나 댓글 조작 논란이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자, 이재명 기자, 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각 정당은 이 첫날에 어디를 가고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이 많은데 오늘 민주당은 서울 광진 을에 힘을 팍 줬어요. 네, 바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출마한 곳이죠.
이곳에 오늘 여권 실세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먼저 영상을 만나보시죠. 가격 정책, 지나가는 손님이 하룻밤 묵어가는 것 같은 오세훈 후보의 마음은 벌써 꿈같은 가니까. 고민정 후보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정치인들 가운데 참 반듯하고. 네, 이 고 후보가 물론 청와대 출신이긴 하지만 이렇게 유독 공을 들이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상징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는 수도권 민심이 어디로 기울지 그 향방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고민정 후보가 갖고 있는 친문의 대표성입니다. 우리 당의 승리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아닐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기뻐할 만한 좋은 후보이기 때문에. 네, 뭐 슬쩍 대통령도 언급을 하네요. 이 상대인 오세훈 후보도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네, 고민정 후보가 했던 곳하고 같은 곳에서 출정식을 했는데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번 손가락으로 같이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못한 아기 캥거루가 광진구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저 오 후보 출정식에 이 당 지도부는 안 왔습니까? 네, 고민정 후보가 여권의 총력 지원을 받고 있다면 오세훈 후보는 나홀로 선거를 치르는 모양새인데 과연 수도권 민심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무척 궁금하네요. 네, 아주 관심이 많은 지역구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이 점퍼를 뒤집어 입었다고요? 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네, 미래통합당은 오늘 0시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동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거 점퍼에 지퍼를 못 올려서 낑낑대고 있습니다. 정당 이름이 보이지 않도록 점퍼를 뒤집어 입어 생긴 일입니다. 네, 이거 뭐 정당 대표가 왜 이렇게 정당 명을 감춰야 되는 건가요? 네, 선거 점퍼, 어깨띠, 홍보 패널 등은 후보와 선거 운동원들만 입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역구와 달리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 운동원은 17개 시도에 2배인 34명으로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 지도부는 대부분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있어서 이럴 경우 후보들과 같은 점퍼를 입을 수 없는 겁니다. 네, 같은 점퍼를 입지 말라고 하는데 뒤집어 입으면 그러면 같은 점퍼가 아닌지 좀 황당하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헷갈리시죠? 지금부터 제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똑같은 점퍼를 입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등장한 게 지금 보시는 스티커입니다. 당명 위에 스티커를 붙인 거죠. 아예 당명을 새기지 않은 점퍼를 입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죠. 네, 보면 저 시민당 최백은 공동대표가 입은 점퍼에는 정당명이 새겨져 있어요. 저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잘 보시면 기호가 없습니다. 네. 글자 크기도 다른 후보 점퍼보다 작죠. 선관위는 모양과 색상이 똑같아야만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전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 왼쪽 사진은 기호를 적은 패널을 들고 있고 저 오른쪽 사진은 후보들과 같은 점퍼를 입고 있으니까 뭐 저건 선거법 위반 같네요. 이게 유권자 대상 선거운동이었다면 분명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둘 다 장소가 국회여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선관위 해석입니다. 저건 그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네요. 저건. 맞습니다. 네. 후보와 복장이 다르고 홍보 패널 등을 쓰지 않는다면 말이나 손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참, 말이나 손으로는 가능하고 그런데 또 복장은 달라야 하고 이게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저도 저렇게 있으나 마나한 규제를 왜 만들었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데 오늘의 한마디는 복잡한 건 나쁜 것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사실 이름부터 복잡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뭔가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지난해 여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해 군의 긴장 수위가 높아졌었죠. 바로 이런 때 전투기 조종사들이 출격 비상대기를 하는 대기실에서 술판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영공 방위를 음주 조종사들에게 맡길 뻔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수원 제10 전투비행단 비상대기실에 비상대기를 하던 조종사들이 함께 술을 마신 건 지난해 8에서 9월.
비상 출격에 대비해 맨정신으로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데 세 차례나 술판을 벌인 겁니다. 처음에는 8명이 맥주 2캔을 나눠 마셨습니다. 이후 1.5리터 페트병 맥주로 마시는 양을 점점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으로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한 직후였습니다. 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하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잇따라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던 때입니다. 러시아의 조기경보 통제기가 우리 독도 영공을 2차례 침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경고사격을 하는 등 이런 조종사 음주대기는 지난 2월 군 내부 신고로 뒤늦게 발각됐습니다. 하지만 공군은 16명 중 1명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는 면죄부를 줬습니다. 기강 회의도 모자라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군은 비판이 나오자 재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지난달 발표한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이 다음 주 수요일 마감됩니다. 요즘은 아파트 단지끼리 뭉쳐서 집단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비강남권, 그리고 경기도 아파트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홍유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50채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전용 면적 74제곱미터 공시가격은 9억 6,800만 원. 1년 만에 17.5%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해 잠정 공시가격은 11억 8천만 원 수준으로 작년보다 22% 올랐습니다. 상승률이 더 높아진 겁니다. 이보다 더 오른 세대도 많습니다. 이게 많이 올랐어요. 한 26% 정도 오른 것 같더라고요. 결국 이 아파트는 한국감정원에 단체 이의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좀 불쾌하죠. 불만스럽죠. 이것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다수해서 다 취합해가지고 이게 정부에 의견서를 내려고 합니다. 신청서엔 연금생활자인데 너무 힘들다, 평범한 서민인데 숨이 막힌다는 여러 사연이 담겼습니다. 이런 집단 이의 신청은 서울을 넘어 경기권으로도 확산되고 있고 2020년 공시가격안 전면 철회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것 때문에 또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해당이 되거나 재산세가 늘어나는 것. 지난해에는 이의 신청 건수가 28,700여 건으로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21%인 6천여 건 정도가 수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홍미라입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평균 기온이 7.9도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한강이 얼지 않았는데요. 높은 기온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올해 첫 건조 경보가 발효됐고요. 중부지방에 내려졌던 건조주의보는 남부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일요일까지는 전국에 강풍도 예상되는데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일부 중서부 지역이 일시적으로 나쁨, 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무척 클 텐데요. 아침에는 서울이 5도, 철원 영하 1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아침에 비해서 15도 이상이나 껑충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다소 쌀쌀하겠고요. 다음 주 후반까지는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하늘로 떠오른 고양이 남매가 아침을 거르고 허둥지둥 출근한 아빠에게 구름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동화 구름빵의 내용입니다. 나뭇가지에 걸린 구름으로 빵을 만들면 두둥실 떠오른다는 따뜻한 상상력이 세계인에게 통했나 봅니다. 아동문학계의 노벨상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 수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은 말괄량이 삐삐를 쓴 스웨덴 국민 작가입니다. 스웨덴 국민들은 세금으로 무려 상금 6억여 원, 세계 가장 비싼 아동문학상을 만들어 그의 이름을 붙였죠. 반면 40만 부 판매로 대히트를 친 구름빵 작가는 번 돈이 1,850만 원 뿐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아동작가 탄생에 마냥 기뻐만 하기에는 겸연쩍은 현실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